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두 번째입니다. 페이지는 22페이지 13. 곧이어 경찰은 아파트를 철저히 수색했고 몇 가지 물건, 특히 서류들을 압수했다. 카타리나 블룸은 욕실에 들어가 플래처 여경이 보는 앞에서 옷을 입어야 했다. 그런데도 욕실 문을 완전히 닫지 못하게 했다. 그 문 앞을 무장한 경찰 2명이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경찰은 카타리나가 핸드백을 들고 가는 것을 허락했다.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잠옷, 화장품 케이스, 읽을 거리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책은 연애소설 4권, 탐정소설 3권, 나폴레옹과 크리스티나 스웨덴 여왕의 전기가 전부였다. 책은 모두 어느 북클럽에서 모은 것이었다. 그녀는 계속 하지만 왜? 도대체 왜 이러는데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하고 물었고 결국 플래처 여경이 공손하게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로트비 괴테는 오랫동안 수배 중인 강도로 은행 강도임은 거의 확실하고 살인과 그 밖에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14. 오전 11시경 마침내 신문을 위해 카타리나 블룸을 아파트에서 연행할 때 결국 그녀에게 수갑은 채우지 않기로 했다. 마이츠맨에는 수갑을 채우라고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플래처 여경과 자신의 조수 웨딩과 함께 잠깐 대화를 나눈 후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은 여성 카니발이 시작되는 날이라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물며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는 사투르노스 축제풍 후 야외 축제 행렬, 파티 등에는 아직 가지 않은 채여서 이 10층짜리 아파트 주민들 중 30여 명은 외투 차림으로 혹은 아침 가운이나 목욕 가운 차림으로 로비에 있었고 사진기자 쇠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카타리나 블룸이 마이츠베네와 웨딩을 양옆에 두고 무장 경찰들의 엄호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그녀는 정면에서, 뒤에서, 옆에서 수차례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결국 그녀는 부끄럽고 당혹스러워 자꾸 얼굴을 가리려 했고 그 와중에 그녀의 핸드백, 화장품 케이스 그리고 2권의 책과 필기도가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부딪히면서 머리가 헝클어지고 표정은 불쾌하게 일그러졌다. 그리고 그대로 사진에 찍혔다. 15. 30분 뒤 그녀가 자신의 권리를 전해 듣고 다시 온 매무새를 고친 후 마이츠맨의 웨딩, 플래처 부인, 코르텐 검사와 하흐 검사 앞에서 신문이 시작되었고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 내 이름은 카타리나 브레틀로이고 결혼 전 성은 블룸입니다. 나는 1947년 3월 2일 쿠이르 지방의 마을 게멜스브로이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페터 블룸은 광부였습니다. 내가 6살 때 아버지는 전쟁 중에 얻은 폐병으로 3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편암 광산에서 일했기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연금공단과 광산조합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어머니는 연금 문제로 속을 태웠죠.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편찮으셨고 그만큼 수입이 줄어 어머니가 이런저런 청소 일을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비록 학기 중에도 집안일을 많이 해야 했고 집에서는 물론 이웃집과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의 집에서도 빵을 굽거나 요리를 하고 저장 음식을 담거나 가축을 잡는 일을 도왔어도 말입니다. 난 정말 집안일을 많이 했고 추수 때도 일을 거들었습니다. 1961년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데모인 쿠이르 출신 엘제 볼토사인 부인의 도움으로 그곳 게르버시의 정육점에서 가정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따금 판매 일도 도와야 했습니다. 1962년에서 1965년까지는 데모인 볼토사인 부인의 도움과 경제적 후원으로 그녀가 교사로 일하고 있던 쿠이르 생활과학 아카데미에 다녔고 아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1966년에서 1967년까지 이웃 도시 오프터스브로이에 있는 퀘실러사에 부속된 종일반 유치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했고, 그 후에는 의사인 클루덴시 댁에서 가정부로 일했어요. 그 집도 오프터스브로이에 있었는데 그 집에서 지난 기간은 딱 1년입니다. 박사님이 자꾸 치근댔고 클루텐 부인이 그걸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게 치근대는 것이 싫고 역겨웠습니다. 1968년 몇 주 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어머니를 돕고, 이따금 게멜스브로이 타하키 클럽 회원들이 모임을 갖거나 볼링을 치는 저녁에 도우미 일을 했는데, 그때 오빠 크루트블룸을 통해 방직공인 비렐름 브레틀로를 알게 되었고, 몇 달 후에 그와 결혼해 게멜스브로이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소풍 나온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주말에 가끔 음식점 클로우그에서 주방 보조일도 했고, 때로는 홀 서빙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생활 반년 후 벌써 나는 남편에게 혐오감을 느꼈고 그것을 극복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 점은 더 자세히 진술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을 떠나 도시로 갔어요. 고의로 가출했다는 이유로 나는 이혼의 책임을 졌고 처녀 시절의 성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선 볼터사인 부인 댁에 머무르다가 몇 주 후에는 회계사인 페너른 씨 댁에서 기거하면서 관리인 겸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페너른 박사님은 나에게 야간 강습 및 평생 교육과정을 다니도록 허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가정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박사님은 매우 친절했고 아주 아량이 넓었습니다. 시험을 치른 후에도 나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1969년 말 페너른 박사님은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대기업들의 엄청난 탈세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연행되기 전에 박사님은 석 달치 월급이 들어있는 봉투를 주면서 사법 처리 후에도 계속 집안일을 봐달라고 부탁을 했으며 금방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 달간 더 머물면서 세무 공무원의 감시하에 박사님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살피고 집안 청소는 물론이고 정원 손질도 했고 세탁까지 신경 썼습니다. 나는 유치장에 있는 페너른 박사님에게 항상 깨끗한 속옷을 가져다 주어 먹을 것, 특히 후일에 있는 게르버시 정육점에서 배운 대로 아르데넨 고기만두를 만들어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실은 문을 닫았고 집은 차압당했습니다. 난 내 방을 비워주어야만 했지요. 페너른 박사님의 횡령과 위조죄가 입증되었던 모양입니다. 박사님은 정말 교도소에 수감되어 나는 교도소로 계속 찾아갔습니다. 나는 박사님에게 빚지고 있는 2달치 월급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박사님은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페너른 박사님을 통해 알게 된 블로르나 박사 부부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블로르나 가족은 이 도시 남쪽 전원주택지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곳에 거처를 제공하고 하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나도 이젠 독립적으로 살아보고 싶었고 좀 더 자유롭게 일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블로르나 부부는 나에게 무척 호의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큰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블로르나 부인은 내가 남쪽 위성도시의 아파트, 그러니까 강가에서 우아하게 살자라는 모토로 광고하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블로르나 박사님은 산업체 변호사이고 부인은 건축 설계사에서 아파트를 장만하는 일에 능통했습니다. 나는 방 2개의 부엌과 욕실이 딸린 9층의 아파트를 장만할 경우 대출금, 이자, 상환에 관한 문제를 블로르나 박사님과 함께 따져보았죠. 나한테 그동안 저축해둔 7,000마르크 정도가 있었고 블로르나 부부가 3만 마르크 신용대출의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1970년 초에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내가 매달 부담해야 할 최소 금액이 대략 1,100마르크에 달했지만 블로르나 부부가 월급을 계산할 때 내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심지어 매일 먹고 마실 것을 슬쩍슬쩍 쥐어주어서 나는 아주 전락하며 살 수 있었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4년 전부터 그 집의 가게와 가사를 독자적으로 맡아오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30분경까지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집안의 모든 세탁과 속옷 관리도 맡아 합니다.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30분까지 한 1시간은 내 볼일을 보는 데 쓰고, 그러고 나서는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정년 퇴직한 히페르츠 부부댁에서 일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을 하면 두 집에서 추가 보수를 받습니다. 시간이 나면 이따금 음식점 주인인 클로포트 씨 집에서 일하거나 리셉션, 파티, 결혼식, 단체 모임, 무도회 일을 돕는데 대개 프리랜서 관리인으로 총 비용과 위험 부담을 떠맡고 때로는 클로프트사의 위탁을 받기도 합니다. 나는 격리 일을 하거나 조직적으로 계획 짜는 일을 하는데 이따금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서빙도 합니다. 나의 총 수입은 한 달에 평균 1,800에서 2,300마르크 정도입니다. 세무서에는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금은 내가 직접 지불하고 소득세 신고 등의 일은 전부 블로나 사무실에서 무료로 처리해 줍니다. 1972년 초부터 나는 1968년형 폴크스바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클로프트사에서 일했던 요리사 베르너 클로르머가 나에게 저렴하게 팔아넘긴 것이죠. 대중교통으로 여러 장소를 옮겨가며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동차로 충분한 기동성을 갖추어 멀리 떨어진 호텔들에서 열리는 리셉션이나 파티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16. 신문은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었고 1시간 동안 중단된 후 오후 1시 30분에서 5시 45분까지 이어진 후에야 이 부분의 조사가 완결되었다. 점심시간에 경찰서에서 커피와 치즈빵을 제공했으나 블룸은 거절했다. 유독 그녀에게 호의적인 플래처 부인과 조수 베딩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다. 하흐의 말대로 그녀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할 수도, 이런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게 분명하다. 바이츠메네가 커피와 빵을 맛있게 먹고 나서 와이셔츠 뒷부분에 첫 단추를 끄르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 아버지처럼 보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처럼 행동했을 때 블룸은 자신을 깜빵으로 호송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녀를 감시하도록 배치된 경찰 2명은 그녀에게 커피와 빵을 먹게 하려고 무던히 했었지만 그녀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고 간이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웠으며 코를 찡그리고 역겨움이 역력한 표정으로 토사물 찌꺼기로 얼룩진 감방한 화장실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했다. 나중에 플래처 부인과 젊은 경찰 둘이 설득하자 그녀는 플래처 부인이 자신의 맥을 짚는 것을 허락했다. 맥박은 정상이었다. 그 후 그녀는 가까운 카페에서 파운드 케이크 한 조각과 차 한 잔을 배달시켜달라고 공손하게 부탁했다. 오전에 아파트 욕실에서 그녀가 옷을 입는 동안 욕실 문 앞에서 감시했던 2 경찰 중 1명이 그녀에게 한 잔 대접하겠다고 했음에도 그녀는 한사코 자신이 돈을 내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이 일로 2 경찰과 플래처 부인은 카타리나 블룸이 유머러스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게 되었다. 17. 오후 1시 30분에서 5시 45분까지 신상에 관한 신문이 계속되었다. 바이츠맨에는 더 짧게 끝내고 싶었을 테지만 블룸은 상세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검사가 그녀에게 그럴 수 있는 고난이 있음을 인정했고 처음에는 마땅찮아 하던 바이츠맨에도 나중에는 결국 신문을 통해 밝혀지는 신상의 배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성적으로 상세한 신문에 동의했다. 오후 5시 45분경 이제 신문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블룸을 석방해야 할지 아니면 깜빵으로 호송해야 할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5시경 그녀는 사실 마지못해 차와 함께 햄을 넣은 빵 하나를 먹기로 했고 신문을 계속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바이츠메네가
신문이 끝나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제 볼터사임 부인과의 관계가 조사 대상이 되었다. 카타리나 블룸은 볼터사임 부인이 자신의 대모이고 항상 자신을 돌봐주었으며 어머니의 먼 사촌 자매라고 자신이 도시로 갔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2월 20일에 난 댄스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그 파티는 본래 2월 21일, 그러니까 여성 카니발 날에 열려야 했지만 하루 앞당겨졌죠. 볼터사임 부인이 직장에서 당직이었기 때문이에요. 댄스 파티에 참석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방금 전 내 말을 수정하겠어요. 여러 번, 아마 2-3번 혹은 4번 정도 블로나 씨 댁에서 저녁 사교 모임을 도울 때 함께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늦은 저녁 시간, 내가 청소와 설거지를 끝내면 커피는 다 끓여져 있고 블로나 박사가 홈바 서비스를 맡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살롱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블로나 박사님이나 학계, 재계, 정계의 다른 신사분들과 춤을 추었습니다. 나중에 나는 아주 못마땅해 하거나 망설이다가 결국 아예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신사분들이 치근대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자세히 말하자면 내 차를 소유한 다음부터는 그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는 집에 오기 위해 그 신사들 중 한 분의 차를 얻어 타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신사와도 라고 말하며 그녀는 하흐를 가리켜 그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와도 때때로 춤을 추었어요. 하흐도 치근댔느냐고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8. 신문이 오래 걸린 까닭은 카타리나 블룸이 놀랄 정도로 꼼꼼하게 모든 표현을 일일이 검토했고 조서에 기록된 문장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앞장에서 언급된 남자들의 치근거림이 처음에는 조서의 다정함으로, 즉 신사들이 다정하게 대했다라는 식으로 기록되었다. 이에 대해 카타리나 블룸은 몹시 분노하며 있는 힘을 다해 반대했다. 개념 정의를 두고 그녀와 검사들 혹은 그녀와 바이치맨의 사이에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카타리나는 다정함은 양쪽에서 원하는 것이고 치근거림은 일방적인 행위인데 항상 후자의 경우였노라고 주장했다. 신문에 참여한 신사들이 그런 것은 모두 그리 중요치 않으며 신문이 보통보다 더 오래 걸리면 그건 그녀 탓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치근거림 대신 다정함이라고 쓰여있는 조서에는 절대 서명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차이가 그녀에게는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며 그녀가 남편과 헤어진 이유 중 하나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다정한 적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고 늘 치근거렸다라고 했다. 블로나 부부를 가리킨 선량한이라는 단어를 놓고도 이와 유사한 논쟁이 벌어졌다. 조서에는 나에게 친절한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블룸은 선량한이라는 단어를 고집했다. 선량한이라는 단어가 유행에 뒤진 것처럼 들린다는 이유로 이 단어 대신 호의적인이라는 단어를 제시하자 그녀는 화를 냈으며 친절과 호의는 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신에게 보여준 블로나 부부의 행동을 선함으로 느꼈다고 주장했다. 32페이지입니다. 19. 그 사이 아파트 주민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카타리나 블룸에 대해 거의 전혀 혹은 전혀 진술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도고 빨간색 폭스바겐이 그녀의 차라는 것 정도밖에는 모른다고 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사장 비서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는 백화점의 한 부소장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녀는 항상 말쑥한 차림이었고 차가운 인성이었지만 깔끔하고 친절했다고 했다. 카타리나의 아파트가 있는 9층의 5가구 중 2사람만이 좀 더 가까이서 본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 한 명은 미용실 주인 슈밀 부인이었고 또 한 명은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정년 퇴임한 전직 공무원 루비델이라는 남자였는데 이 둘의 공통된 진술은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카타리나의 집으로 종종 한 신사가 찾아오거나 그녀가 신사를 데려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슈밀 부인의 주장에 따르면 방문은 2, 3주에 한 번으로 규칙적이었고 분명히 상류 계층으로 40대 정도의 부드러워 보이는 신사였다고 한다. 그에 비해 루비델 씨는 방문객을 상당히 젊은 건달로 묘사했다. 방문객은 몇 번은 혼자서 몇 번은 블룸 양과 함께 아파트로 들어갔으며 지난 2년 동안 8번 내지 9번쯤 방문한 것 같다고 했다. 내가 목격한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지요. 늦은 오후 카타리나에게 이 진술들을 들려주고 이 점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을 때 질문을 분명히 하기 전에 그녀를 정중히 대하려 애쓰면서 그녀를 이따금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신사들이 바로 이 신사 방문객들이지 않았겠느냐는 것을 넌지시 밝힌 사람은 다름 아닌 하흐였다. 부끄러움과 분노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빨개진 카타리나 블룸은 신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느냐고 시네크라가 되물었다. 자신이 친절하게 만들어 놓은 다리에 그녀는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그런 다리를 인식하지조차 못했기 때문에 하우도 다소 시니컬해져서 말했다.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 얼기설기 복잡하게 얽혀있고 경찰과 검사들이 벌써 1년 이상 매달려온 루트비 괴테네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이어서 그녀가 신사들의 방문 사실을 명백히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럴 경우 그 신사는 늘 같은 사람이었느냐고 물었다. 이 대목에서 바이츠메네가 거칠게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괴텐을 벌써 2년 동안이나 알고 지낸 거죠? 이런 단정에 그녀는 너무나 당혹스러워 할 말을 잃었고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바이츠메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그녀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를 어제야 알게 되었다고요 라고 더듬거리며 말했으나 그 말은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다. 그럼 아파트를 방문한 신사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말하라고 하자 그녀는 거의 기겁을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자 바이츠메네는 다시 아버지처럼 굴면서 그녀를 이렇게 설득했다. 그녀가 남자친구, 그러니까 그녀에게 이 대목에서 그는 심리학적으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치근대지 않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자친구를 한 명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전혀 흠이 아니며 어차피 그녀는 이혼했으니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게다가 치근대지 않고 다정하게 대해주면서 어느 정도 물질적인 이익도 가져다 준다면 결코 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 말에 카타리나 블룸은 결국 마음이 상했다. 그녀는 계속 진술하기를 거부했고 감방으로 호송하거나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바이츠메네가 맥 빠지고 지친 모습으로 그 사이 저녁 8시 40분이 되었다. 경관 하나를 시켜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자 거기 있던 사람 모두가 황당해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과 화장품 케이스 그리고 비닐봉지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아주 급작스럽고 딱딱한 어조로 물었다. 대체 어떻게 그자 당신의 그 다정한 루트비가 지난밤에 그 집을 빠져나갔던 거요? 우리가 입구며 출구를 모조리 감시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아파트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그 길을 가르쳐준 게 틀림없어. 내가 그것을 찾아내고야 말 거요. 또 봅시다. 여기까지입니다.